새마을금고 최악 사태라. 내 돈은 안전할까? 안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지표를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그 지표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이겁니다. 새마을금고의 당기 순이익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는 7,795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2022년은 1조 5,573억 원의 흑자를 냈고요. 작년에도 적자는 안 났습니다. 860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와 충격입니다. 1조입니다. 1조. 1조 2,019억 원의 적자를 냈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충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새마을금고가 전체 1284개입니다. 전체 새마을금고가. 여기에서 적자가 1조 2,019억 원을 냈다는 것 충격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1월에서 6월까지만 적자가 이렇잖아요. 그러면 1년을 되면요. 12월까지 가면요. 1조가 아니라 2조가 넘어설 수도 있고 2조가 아니라 2조 5천억 3조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갔을 때 새마을금고가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새마을금고 버티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은요. 새마을금고는 뭐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지금이 1284개잖아요. 이것도 사실 줄은 거거든요. 올 초만 하더라도 1288개였습니다. 4개가 벌써 줄었습니다. 합병을 한 거죠. 앞으로도 더 합병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여러분들의 예금이나 적금은 안전할까요? 일단 합병을 하면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새마을금고마다 다 다르겠지만 특정 금고가 최악의 사태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합병도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합병을 하지 않는 한 단일 새마을금고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파산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이자 포함해서 5천만 원까지만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안전하다. 내 예금이나 적금 안전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실제 연체율을 보면 앞으로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졌지 이게 더 나아질 기미는 전혀 안 보입니다. 2022년 지금 실제로 보면 3.59%였잖아요. 2021년은 연체율이 1.93%였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6월 15일에 6.47%까지 넘어갔거든요. 이때 대규모 인출 사태가 더 늘어난 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딱 1년이 지났는데 7.24%예요. 새마을금고 지금 솔직히 난리 난 겁니다. 이게 1분기 3월 말보다는 줄었다고 해요. 3월 말은 8% 넘어갔다고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3월 말엔 발표조차도 안 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왜 발표를 안 했느냐.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8% 넘어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돈 뺄 거니까 저는 그래서 발표 안 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8%대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야, 이게 6월 말 기준으로 7.24%라는 건 그만큼 저는 굉장히 충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마을금고를 지금 거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새마을금고에 세 가지는 무조건 확인을 하십시오. 세 가지는 무조건. 세 가지는 무조건 확인할 게 뭐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채권, 부실 채권 비율이요. 저는 3% 이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어보면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예, 부실 채권 비율이 3% 아래야 돼요. 그리고 유동성 비율이라고 있죠. 유동성 비율. 유동성 비율은 100% 갖고 안 되고요. 저는 적어도 130%가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 새마을금고가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 예. 국제결제은행에서 항상 권고를 하는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비율 8%? 저는 이거 믿지 마라. 12% 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12% 이상.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부실채권 비율이 3% 아래인지, 유동성 비율이 130%가 넘는지, 자기자본 비율이 12%가 넘는지 저는 이거 반드시 확인하고 새마을금고와 거래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돈이 안전하지 못하니까 예금자 보호한도 되는 금액 있죠. 5천만 원. 예, 5천만. 이거 이자 포함이거든요. 예. 뭐 A라는 새마을금고가 이자 많이 준대. 그러면 가입하십시오. 가입해도 됩니다. 뭐 부채 비율이 어떻든 유동성 비율이 어떻든 뭐 가입해도 돼요. 그런데 단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만 하십시오. 5천만 원의 이자 포함이니까 한 4,700 정도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새마을금고의 최악 상황 저는 더 크게 터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저축은행 사태처럼 새마을금고의 사태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절대적으로 새마을금고는 조심하시라는 이야기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렇다고 말입니다. 새마을금고만 조심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저축은행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축은행도 지금 당기순이익이 2024년 1월에서 6월 사이를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3,804억 원입니다. 작년에 5,559억 원이었거든요. 또 시장의 예측치는요. 6월까지 1조가 넘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1조가 넘을 거다. 그런데 결론은 3,804억 원입니다. 그러면 시장의 예측치가 1조가 넘을 거다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확 줄어서 3,804억 원이 됐다. 이것은요. 꼼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꼼수가. 무슨 꼼수냐.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요. 저축은행에서 만든 부실채권 회사에다가 좀 비싸게 팔았어요. 비싸게. 저축은행들이 만든 부실채권 회사에다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짬짬이죠. 짬짬이. 예, 이게 만약에 NPL이라고 다른 저축은행과 관계없는 부실채권 회사에 팔았으면 그 부실채권은 죄송합니다마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실채권도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거기다 팔지 않고 저축은행끼리 모아서 부실채권 회사를 만들었고요. 거기에다가 출자를 하고 부실채권을 거기다 맡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험조소가 해소가 된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언제든지 저축은행 79개의 저축은행도 터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3,804억 원이라고 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연체율을 보면 드러나거든요. 연체율이 말입니다. 지금 저축은행의 연체율 2024년에 지금 보시면 1분기가 8.8%였잖아요. 2분기 8.36%예요. 아니 부실채권을 굉장히 많이 떠넘겼는데도 2분기면 6월 말인데 여전히 8.36% 연체율입니다.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예, 저축은행에서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니 2011년 말에 저축은행 사태가 왔을 때 당시 연체율은 20.3%다. 지금이 8.36%인데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말할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부실채권을 그들이 만든 부실채권 회사에 넘기지 않고
만약에 말입니다. 뭐 다른 NPL 회사, 부실채권 전문회사에 넘긴다든가 아니면 예금보험공사에 넘긴다든가 만약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저축은행 상황은 굉장히 열악해졌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축은행도 반드시 거래를 하려면 세 가지 확인하시라. 부실채권이 3% 미만인지 그리고 유동성이 130% 이상인지 자기자본 비율은 12%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5천만 원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만 집어넣어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저축은행도 그렇고 새마을금고도 그렇고 구조조정이 됩니다. 제가 PF발 살생부 지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PF발 살생부가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 유독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제일 많거든요. 이 상호금융이라는 게 이 속에는요 새마을금고가 들어있습니다. 부실 규모가 9조 9천억 원이 제일 많아요. 그러면 새마을금고 여러분 통폐합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중에서도 도저히 통폐합 못하는 그런 새마을금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포퓰리즘이 우세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하든 통합하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렇지만 새마을금고의 통폐합이 이루어질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게다가 저축은행도 4조 5천억 원입니다. 적지 않죠. 저축은행도. 16조 6천억 원이 지금 부동산 PF 대출이에요. 그중에 4조 5천억 원이 부실이에요.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된다는 그럼 저축은행도 지금 더 많은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전체 말입니다. 부동산 PF 대출의 위험 노출액은 216조 5천억 원이거든요. 그중에서 은행이나 보험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증권회사도 사실은 위험해요. 3조 2천억 원이 부실 금액이니까 26조 5천억 중에. 결국은 말입니다. 이금융권 전체가 여신전문금융사도 2조 4천억 원이니까 이금융권 전체가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이금융권의 구조조정은 일어날 거고 그 구조조정 와중에 여러분들도 손해볼 수가 있으니 반드시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여러분 연체율이 높다는 건 결국에는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무너질 때 내 예금이 괜찮을까요? 내 적금이 괜찮을까요?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 넣어둔 내 예금, 내 돈 말입니다. 이거 저는 괜찮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기든 이금융권의 구조조정은 일어날 거고요. 무리한 합병을 만약에 하지 못하는 저축은행이나 혹은 새마을금고가 있다면 내 예금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 원이라는 기준, 그 기준에 맞춰서 반드시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는 예적금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5천만 원이란 예금자 보호한도 금액 내에는 이자가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내 원금은 5천만 원을 넣는 게 아니고 4,700, 4,600 이렇게 넣어서 이자를 받으면 5천만 원이 되도록 만드는 거 중요하다. 그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금융권의 구조조정은 필연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큰 위기가 올까 사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부채가 많아요. 경기가 좋으면 이 부채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장기 저성장이 계속하고 있는 상태라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예적금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셨죠?